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진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고 애를 썼는데 막상 얻고 나니 또 다른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던 적 말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방, 더 많은 옷, 더 높은 자리.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태야 삶이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채워라, 더 가져라, 그래야 행복하다고. 이 말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을 갖추는 일은 삶의 안정에 꼭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신경 쓸 일이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선택지가 넓어지면 고민도 깊어집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마음 쓸 곳도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덜어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약용이 모든 것을 빼앗긴 유배지에서 가장 맑은 글을 썼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는 벼슬도 명예도 안락한 거처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와 저술은 유배 이후에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말이 가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으르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하루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얼굴이 편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체험이 아니라 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움을 통해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 18년 동안 가장 자주 돌아본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학문에 관한 것도 정치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소박한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밝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조바심,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불안, 뒤처지면 안 된다는 긴장. 이런 마음들이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고 정작 중요한 것을 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그 틈을 되찾는 일입니다. 숨을 고르고 걸음을 늦추고 내 손에 이미 쥐어진 것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각오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 무엇 하나에 온전히 마음을 쏟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것.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삶의 무게를 놀라울 만큼 가볍게 바꿔줍니다. 그대들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대의 눈과 귀와 마음을 잡아당기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의 목록, 확인해야 할 소식, 신경 써야 할 사람들, 비교해야 할 기준들. 그 모든 것이 동시에 그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작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내 몸은 괜찮은가? 내 마음은 편안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단순한 삶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들의 일상에는 공통된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고 먹는 것이 소박하며 하루에 해야 할 일의 수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기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할 일이 적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깊이가 성취감을 만들어냅니다. 허겁지겁 10가지를 해치우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정성껏 마무리한 사람의 표정이 더 밝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온전히 마주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날은 글을 읽는 일에만, 어떤 날은 제자와 나누는 대화에만, 또 어떤 날은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비록 유배의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복잡함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종류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움이라는 말을 오해해왔습니다. 무언가를 버린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떠올립니다. 실패해서 놓는 것, 능력이 부족해서 내려놓는 것, 어쩔 수 없어서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 그래서 비운다는 말에는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경험한 비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은 것이 아니라 덜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덜어짐 속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시절 매일 수십 통의 문서를 처리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빽빽했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바쁨 속에서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배지에 도착한 첫날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공무도 만나야 할 관리도 지켜야 할 체면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불안은 꽤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사라지자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글쓰기,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제자와의 대화, 형식이 아닌 관심에서 나온 이웃과의 인사. 바쁜 시절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고요한 유배지에서 하나씩 피어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리의 구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걱정이 10가지이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20가지이면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릴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움이란 그 컵을 한번 비워내는 일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입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장을 가득 채워놓고도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옷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고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옷장의 절반을 비우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침이 편해집니다. 고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은 옷들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힘. 정약용은 이것을 유배지에서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손을 비워야 한다고.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다고.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에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삶에도 비워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물건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습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약속, 마음을 무겁게 하는 비교와 걱정.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정막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나무 책상 하나,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먼 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양에서 누리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정약용은 그 고요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불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감정들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뒤척이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슬에 젖은 풀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단 한 번도 눈여겨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바쁜 아침에 풀잎을 들여다볼 여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정약용은 멈추어 섰습니다. 풀잎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채워야 할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이미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이후 그의 삶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의 구조를 단순하게 다시 짰습니다. 아침에는 글을 읽고, 낮에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짧은 산책을 하고, 밤에는 편지를 쓰거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대단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하루가 쌓이면서 그의 글은 전에 없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쫓기듯 써야 했던 한양의 문서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글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렸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생각이 담겼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온 글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정약용 곁에는 한 늙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벼슬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정약용은 그에게서 묘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농부의 하루는 누구보다 단순했습니다. 해 뜨면 밭에 나가고 해 지면 돌아와 밥을 먹고 가족과 몇 마디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는데 지루하지 않으냐고.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같은 날은 하루도 없는데 무엇이 지루하겠느냐고. 어제 핀 꽃과 오늘 핀 꽃이 다르고 어제의 바람과 오늘의 바람이 다른데 어찌 같은 하루라 할 수 있겠느냐고. 정약용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문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자신이 글 한자 모르는 농부의 한마디에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그날 밤 정약용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했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 했다. 그 욕심이 눈을 가렸다. 정작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이것이 그가 유배지에서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빈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일,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 오래된 버색에 편지 한 통을 쓰는 일. 그 소박한 순간들 속에 이미 행복은 와 있었습니다. 다만 바쁜 눈으로는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시절 깨달은 것 중 하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가볍게 살수록 삶은 깊어진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가벼운 것과 깊은 것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워야 깊고 많아야 풍요롭고 복잡해야 성숙한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인 물은 아무리 깊어도 탁해집니다. 흐르는 물은 얕아 보여도 맑습니다. 삶도 그와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마음이 고여서 탁해집니다. 적게 쥐고 가볍게 흐르는 사람의 마음은 맑고 그 맑음 속에서 깊이가 생겨납니다. 이 한마디를 실제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여 년이 지난 부부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교육, 집안 살림, 각자의 직장 일, 부모님 건강, 경제적 고민. 그 모든 것이 대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으면 늘 해결해야 할 문제 이야기뿐이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계획도 약속도 없이 그냥 둘이 집에 있자고. 남편은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말이라니. 할 일을 미루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 담긴 피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함께 밥을 지어 먹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많이 어두웠는데 오늘은 좀 나아 보인다고. 아내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일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가볍게 살수록 깊어진다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정을 비우니 비로소 서로가 보였습니다. 할 일을 덜어내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부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행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시간, 그 고요한 틈이 전부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두세 가지만 골라서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미루거나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뒤처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자의 성과가 더 단단합니다. 깊이 들어간 일에서 나온 결과물은 겉핥기로 10가지 해치운 것과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벼움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선택의 용기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판단하고 나머지를 놓아줄 수 있는 힘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쌓이고 쌓여 결국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은 물건이나 일정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즉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하루를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와 체면이 행동을 얽어매고 비교와 질투가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그를 찾는 사람이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유배가 결정되자 그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안부가 뜸해지고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약용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과 어울렸는데 진심으로 곁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남은 사람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배지까지 찾아와 안부를 묻는 벗, 멀리서 편지를 보내오는 제자, 이름도 모르면서 따뜻한 밥을 건네는 이웃.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온기는 한양에서 100명과 어울리던 시절보다 깊었습니다. 관계도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100개의 피상적인 만남보다 값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계의 수에 집착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혼자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고 진심이 아닌 말을 건네고 피곤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쏟을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주 서너 개의 모임에 나갑니다. 직장 동료 모임, 동창 모임, 취미 모임, 동네 모임. 주말이면 약속이 꽉 차 있고 비어있는 저녁이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누우면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 순간 전화해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쉽게 떠오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많을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얕아집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수를 따지지 말라고. 한 사람을 깊이 알면 10사람을 얕게 아는 것보다 삶이 든든해진다고. 관계를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람을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을 쏟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관계를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복잡한 관계는 사실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채찍질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이 자리인가? 이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머릿속을 돌아다닙니다. 밖에서 보면 조용한 사람도 안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부의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소란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원망,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 그때 그 상소를 올렸을까? 왜 좀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이 유배가 언제 끝날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밤이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약용은 하나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루의 후회는 한 번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과거를 돌아보되 해가 중천에 오르면 그 생각을 내려놓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불러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그 규칙을 지키려 애쓰다 보니 조금씩 마음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현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글, 지금 마시고 있는 차, 지금 불고 있는 바람. 그것들이 비로소 감각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단순하게 다룬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도 핵심입니다. 남의 삶은 겉만 보이고 내 삶은 속까지 보이기 때문에 비교는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정약용은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밭이 넓어 보이는 것은 내 밭에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내 밭을 가꾸는 사람은 남의 밭이 눈에 들어올 틈이 없다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내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의식이 됩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말을 거는 것. 그것이 나를 단순하게 다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외로 아주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그대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긴다면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도 차도 직위도 통장의 숫자도 모두 사라진다면 그대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차를 타고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말문이 막힙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통해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벼슬도 학자로서의 명성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모두 빼앗겼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약용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지자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 직위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 금엔 얼굴의 자신과 처음으로 조용히 마주 앉은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오늘 내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했는가? 오늘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소유의 목록보다 훨씬 정확하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장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먼 곳에 혼자 계시냐고.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글이 있고 산이 있고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정약용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의 소유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종류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은 창고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의 작은 방에서 느낀 충만함은 한양의 넓은 저택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었기에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적은 것으로도 넉넉했습니다. 속도보다 머무름, 소유보다 감사, 증명보다 고요. 이것이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발견한 삶의 순서였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 한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18년 동안 가장 자주 돌아본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학문에 관한 것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놀라울 만큼 소박한 물음입니다. 거대한 철학도 복잡한 이론도 아닙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 정약용은 이 질문 하나로 18년의 유배를 견뎠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잊어도, 억울한 누명이 풀리지 않아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어도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같은 자리에 도달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가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도 아닙니다. 돌아보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가 풀린 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억울하지 않으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찾은 것들이 있었다고. 빼앗긴 세월이 아니라 선물 받은 시간이었다고.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도 허물어지고 돈도 흩어지고 명예도 잊혀집니다. 지기는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옷은 낡아버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킨 작은 양심, 어려운 순간에 나를 찾아온 사람의 손길, 혼자 있는 밤에 나 자신과 조용히 나눈 대화.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바닥이 됩니다. 가볍게 살수록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깊어짐의 끝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 증명이 아닌 평안, 속도가 아닌 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일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내려놓는 용기, 멈추는 용기, 적은 것으로도 넉넉하다고 믿는 용기. 그 용기를 낸 사람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이미 행복합니다.